금방울전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뭐 위기 극복, 위기 극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보시면 어떤 서사 구조인 거 아실 수 있냐면 영웅소설의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고 하죠. 영웅소설은 항상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서 소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위기 극복하는 류의 소설인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소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었으면 이 금방울이 진짜 방울 물건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겠지만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읽으면서 뭐야, 진짜 이름만 금방울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방울이었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수정해 나가는 건 되게 좋은 독해 습관이고요. 근데 이제 고전소설에서 이렇게 물건으로 환생하는 류의 그런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 요 소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일반적으로 다른 소설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면 좋고요. 자, 앞부분 줄거리 보니까요. 먼저 환생을 하는데 그 전직 직업이 아주 대단들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서 그 비정상적인 출생 혹은 고귀한 혈통, 그죠?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헤어지는 거, 이것도 항상 나오죠. 부모님이 버리든지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든지 이러면 이제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위기를 겪는 거죠.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항상 누가 나오냐면 조력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모세 같은 인물도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뭐 박혁거세라든지 뭐 주몽 신화 이런 거 보더라도 알로 태어났다는 그 비정상적인 출생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버려지죠. 그러나 조력자를 반드시 만나고요. 그 조력자에 의해서 유년 시절을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설 뒷부분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변신은 계모로서 해룡에게는 계모가 되죠. 그래서 좀 아이를 박대하고 학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요 장삼이라는 인물은 변씨 남편이겠죠. 근데 좀 그래도 잘 해주던 인물인데 이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우리가 읽은 대목에서는. 그죠? 자, 어렵지 않았어요. 요 정도 소설은 여러분들 뚫어낼 수 있고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네, 요거 서술자 개입에 해당한다는 거. 이렇게 서술자 개입은 보통 뒷부분, 어미 부분을 보면은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고전소설에서 말이 안 되는 요소들을 전기적 요소라고 하죠. 기이한 일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도 있어요.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인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를 쭉 순서대로 기록했다 하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전기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동의어 이어 가져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룡이는 막 옷 벗고 자고 있죠, 따뜻해가지고. 근데 변시보자는 추워서 막 깹니다.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비를 통해서 결국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금방울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당,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건물이나 집 이 정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제 변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살고 있는 안채를 내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은 보통 응접실이라고 하죠. 접대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방을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당은 그 부인이 사는 방,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뭐 규방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교, 이거는 아주 계략인데 좀 간교한, 그러니까 좀 간사한 계략, 이 정도의 의미죠. 좀 나쁜 전략, 좀 은큼한 전략, 이 정도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교라는 단어도 맞고 간교라는 단어도 동일하고요. 아니면은 뭐 흉계 이런 식으로도 등장하죠. 흉악한 계략, 뭐 흉악한 책략, 이 정도의 의미. 근데 책략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같이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좋을 때도 쓰고 나쁠 때도 쓰는데, 요 앞에 있는 세 개는 조금 은큼하고 그 인물의 나쁜 의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정적 어감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는 집의 재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호환은 호랑이에 의한 환입니다. 우환이라는 단어죠.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걸 호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호환마마가 제일 무섭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변씨의 의도는 뭡니까? 실제로 죽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되게 예쁘게 하죠. 그래서 그거 이제 사자성어로 구밀복검, 입에는 밀랍, 입에는 꿀을 발랐고요. 배에는 검을 차고 있습니다. 찌를 칼을 준비해 놓고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달달하게 말하는 걸 구밀복검이라고 하고요. 표리, 겉과 속이 부동,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 사자성어 가져가 주시고요. 기꺼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꺼워하다, 기꺼워하다라는 단어는요,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냉큼, be willing to, 의지를 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워하다. 반대말은
꺼리다죠, 꺼리다. 이게 꺼자라는 음절이 반복되고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의미로 착각하고 해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져온 단어였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이제 이 부분, 목숨이 위태로운 막 청천벽력, 그 뇌성, 이런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소리를 호랑이가 내면서 그 누구죠 이름이? 해룡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명제경각,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존재한다 할 때 제자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태로운 상황, 이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선지로 바로 갈게요. 자, 역시 OX 문제, 즉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요 3번 선지가 맞았나 안 맞았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아지를 하던 건 기억나는데 추워서 들어갔었나? 아니면 다 방아짓기를 다 끝내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말을 착실하게 잘 들은 거죠. 콩쥐처럼 다 끝내고 들어갔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추워서 들어갔는지 아닌지가 기억이 안 나서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원래 읽는 거예요. 문학도 독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 위치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었겠지, 맞아, 초반 부분이었지, 요 정도, 그러니까 한 5줄 이내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확정할 수 있어야만 글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1, 2, 3, 5번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대방에게 전가했다. 근데 말은 되게 예쁘게 했잖아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거였으면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어쩌고 우리 집 가산이 어떻게 됐잖아, 너가 다 돌려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너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신의 글에서 손해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비슷한 의미죠. 그러면서 요청한 적 없습니다. 물론 그 요청은 했죠. 거기 가면 어떻겠냐, 너무 좋을 것 같아, 요청은 했지만 손해를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거는 너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니? 아니면은 너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적 없고요. 또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이익이 됨. 요거는 이제 근거로 잡을 때 선생님이 여기 도에다가 형광펜 칠해놨죠. 너도 좋고 우리도 좋다 할 때 보조사 도, 여기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됨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라든지 일거양득, 이 정도 가져가 주시고요.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를 만류한 적 없습니다. 지가 시켰지 상대방이 먼저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만류한 적도 없어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발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마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너 엄만데 너 죽는 거 내가 볼 수 있겠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도 어렵지 않고, 네, 요것만 한번 볼게요. 이중성을 눈치채고 반발한다. 고는 엔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뭐 하거나 이러면 오이고. 그러니까 요 오래 관계일 때는 앞에 있는 애하고 뒤에 있는 애가 있을 때 하나만 충족해도 선지가 적절하게 되죠. 하나만 충족해도. 근데 엔드는 둘 다 동시에 충족해야만 결과값이 선지가 적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중성을 눈치챘냐 안 챘냐, 요거는 애매하죠. 요거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해룡이가 변씨의 이중성을 눈치챘냐 안 챘냐 확인할 수가 없고요. 반발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콩쥐나 신데렐라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콩쥐 신데렐라 금방울전 읽을 때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과연 그 변씨가 구밀복권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일 때 과연 그 의도를 해룡이는 눈치챘을까?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눈치를 챘더라도 끝까지 효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류의 소설들은, 그 인물들은. 그러니까 선인이 그냥 저냥 인형저냥한 선인이 아니라 미친 듯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선인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좀 아쉽잖아요. 왜냐면은 금방울전이 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번은 더 보게 될 소설이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대목이 나왔어. 이게 고1 모의고사여가지고 너무 쉬운 대목이 나와가지고 전체 줄거리 좀 가져왔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고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나라예요. 지금 공간적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에서 쓴 소설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쓴 소설인데 이렇게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꽤 많습니다. 장원이라는 선비가 해룡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그런데 장원 부부가 해룡을 버리게 되고 장삼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해룡을 대신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한편 김상랑의 처 막씨는 꿈을 꾸게 되는데 아기를 점지받고요. 그래서 죽은 남편의 홍과 동침해서 금방울을 낳게 됩니다. 벌써부터 기이한 출생이죠. 자, 그러면 우리 고전소설은요, 결국에 가족 관계 그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고전소설에서 제일 어려운 포인트죠. 현대소설에는 인물의 숫자가 많지는 않죠. 현대소설은 뭔가 인물의 심리가 되게 다각도로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현대소설에서의 어려움이라면, 고전소설은 그 깊이를 가지고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양으로 조지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 그리는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원이 있고, 장원에 처가 있겠죠.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아들이 해룡이고요. 그러나 버려지게 되고 결국에 해룡을 키우는 사람은 장삼 부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삼의 처는 우리가 알고 있죠. 변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한편 김상랑이라고 하는 인물과 막씨라고 하는 인물이 부부관계인데, 거기에서 이제 금방울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룡과 금방울은 전생의 부부였던 거죠. 부부 맞나? 부부, 맞네요. 전생의 부부였습니다. 남의 용왕의 딸이 금방울이고 동의 용왕의 아들이 해룡이었죠. 금방울은 신출기무라는 재주로 어머니를 돕습니다. 막씨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무순이 훔쳐갑니다. 부정적 인물이죠. 항상 고전 소설은 주인공은 선인, 그 다음에 빌런은 악인, 그죠? 빌런은 항상 악인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조력자가 항상 등장하죠. 요 세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불이 일어나 가재도구를 모두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숲으로 돌아간 거죠. 또 고을 원님인 장원, 원님은 착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한 70, 80%는 나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씨를 가두고 금방울을 처치하려 했으나 혼만 당하고 막씨를 풀어주게 됩니다. 장원의 부인이 병을 얻었는데, 약간 한편 이런 느낌이죠. 끊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거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원의 부인이 병을 얻었는데 금방울이 부인의 생명을 구해준 인연으로. 금방울이 얘네랑 갑자기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좀 읽기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장원 부부는 막씨와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결의형제를 하게 되죠. 그럼 해룡의 친부 친모잖아요. 얘네들은 양부모가 되고, 해룡의 친부모를 오히려 금방울하고 뭔가 관계가 연결되는 식으로 지금 소설을 구성한 거죠. 그러면 눈치 빠른 애들은 뒤에서 그러니까 뭔가 뒤 줄거리를 이렇게 눈치챌 수 있죠.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겠구나. 역시나 그러합니다. 하루는 금방울이 장원에게 난리 중에 잃은 해룡의 모습을 그린 족자를 가져다 준 뒤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해룡이의 아들의 모습을 장원에게 가져다 주고요. 이때 태조 고 황제 나오면 무조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왕은 황제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난을 평정한 뒤 늙어서 금선 공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나오네요. 황제랑 그 다음에 그 중전마마겠죠. 대비마마. 황비라고 하겠죠. 황비 사이에서 누구를 얻게 되냐? 금선 공주를 얻게 됩니다. 하루는 황후와 공주가, 여기가 이제 황후가 되는 거죠. 황후와 공주가 시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비는 시녀라고 합니다. 시녀. 옆에서 이제 종을 드는 몸종이죠. 수종을 두는 몸종을 시비라고 하고요. 함께 달구경을 하다가 요괴에게 납치를 당하자 공주를 찾아주면 천하의 반을 주겠다는 방을 써붙입니다. 방은 이제 널리 알리는 공지글 이 정도가 되죠. 한편 해룡은 장삼의 아내 변씨 학대로 어린임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금방울이 나타나 도와준다. 여기가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고요. 너무 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룡은 구박을 못 견디고 변씨 집을 나와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요기를 만나게 되고요. 또 이제 영재 경각에 처하죠. 역시 금방울이 나타나고요. 요기에게 먹힙니다. 해룡은 금방울을 구하려고 간신히 굴속을 기어들어가 금선수부라고 하는 희한한 장소에 이르게 되죠. 고전소설은 이렇게 장소의 변경, 장소의 이동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시녀를 만나고요. 보검을 획득합니다. 조력자죠, 그러면. 그래서 요기를 찔러 죽여요. 그래서 금방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공주와 시녀들을 무사히 데려옵니다. 무슨 공주? 금성공주죠. 네, 이런 거 이제 지하국 퇴척 모티프, 지하국의 적을 무찌르고 공주를 구해오는 그런 모티프들이 고전소설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룡을 황제는 부마로 삼게 됩니다. 부마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부마는 왕의 사위 이런 뜻이에요. 사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해룡이하고 금방울이 이어진 게 아니라 해룡이랑 금성공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금방울을 잃고 슬퍼하던 막씨와 장부인은, 그죠? 막씨 여기 있고 장부인은 얘겠죠. 금방울이 없어졌으니까 슬퍼하겠죠. 다시 돌아오자 기뻐합니다. 막씨와 장부인은 꿈을 꾸었는데 선관이 나타나, 선관은 이제 신선세계에서 일하는 어떤 관리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옥황상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녀도 비슷한 거죠. 선녀는 여자고 선관은 보통 남자입니다. 딸과 아들을 각각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준다. 막씨에게 딸은 금방울이고 장부인에게 아들은 해룡이겠죠. 그러니까 장부인은 결국에 해룡이를 싫어했던 건 아니고, 싫어서 버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헤어졌구나,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꿈을 깨니 금방울은 간 곳 없고 금방울의 껍질에서 벗어난 선녀가 앉아 있습니다. 네, 이 선녀가 바로 금방울입니다. 해룡은 나라의 변방이 다시 어지러워지자 순무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게 됩니다. 장원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장원, 얘가 아빠죠. 묵게 되는 날 밤에 꿈속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뭔가 예견을 해주는 거죠. 점지를 해주고 족자로 인연하여, 아까 족자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 어딨니? 해룡의 모습을 그린 족자. 요 족자로 덕분에 부자가 상봉하게 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이에 황제는 금방울을 황후의 양녀로 삼습니다. 금방울을 황후의 양녀로 삼아서
양아들 양녀 하면은 이제 직접 낳은 건 아니고 입양한 아들 딸을 양녀 양아들이라고 하죠. 양자라고도 하고 해룡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면은 뭐야 부인이 2명이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옛날에는 괜찮습니다. 해룡은 두 부인을 거느리고 부귀공명으로 일생을 누리다가 두 부인과 함께 백인승천하였다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감각으로 읽었을 때는 얘는 뭐여? 금방울한테 이렇게 일부종사를 해야지, 그지? 어떻게 두 여인을 만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고전소설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영웅 의식이 드러나는 소설이지만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좀 볼게요. 네,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고귀한 혈통 확인해 보시고요. 옆에는 비정상적인 출생, 금방울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얘는 나오진 않았지만 얘도 이상하게 태어납니다. 비범한 능력. 해룡이는 비범한 능력까지는 없어도 좀 똘똘하죠. 애가 보니까 착하고 콩쥐 감성, 그죠? 어려서 반드시 버려집니다. 그러나 구출되는 양육자를 반드시 만나요.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하지만 조력자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작품에 수용된 설화. 고전 소설은 이 설화가 발전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고전 소설 작품 안에 여러 개의 그 배경 설화, 여러 개의 근원 설화가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난생 설화. 알로 태어나는 거예요. 알로. 주몽신화나 박혁거세 설화 읽어보면은 다 알로 태어나죠. 금방울이 왜 알이냐? 그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네, 지하국에 있는 적을 퇴치하는 이야기들. 김원전하고 최치원전.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설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의 설화. 이거는 그러니까 시체예요. 죽은 사람이랑 죽은 홀령과 뭔가 사랑을 나눠서 애를 베는 거, 잉태하는 거를 시의 설화라고 합니다.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요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들어있는 작품들이죠. 죽은 남편, 죽은 부인하고 결혼하는, 연애하는 이런 거 시의 설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깨림직하게 느껴지면 조금 안 되고요. 그냥 그래요. 그렇습니다. 계모설화, 새엄마죠. 그러니까 새엄마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새엄마는 그냥 진짜 새엄마가 새엄마인데 보통 계모로 등장하잖아. 계모는 나쁜 새엄마 이런 뜻이거든요. 고전소설에서 좀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꼭 나쁜 악역은 여자가 다 해요. 남편은 뭔가 좀 잘 모른다거나 그 계모가 그렇게 자기 아들 딸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조금 비껴가고요. 여자가 항상 나쁘게 나오는 거 보면 이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런 의식과 그 여성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들 좀 짐작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장화옥년정, 홍지파티전, 변신 모티프. 네, 방울을 벗고 여인으로 재탄생하죠. 애구는 이제 나쁜 기운, 사악한 기운, 뭐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방울이 뭔가 애군을 벗고 이렇게 딱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선녀로 환생하면서 딱 변신하는 모티프들. 박씨부인전이 가장 대표적이죠. 뭔가 얼굴에 있는 껍질을 탁 벗으면서 위인으로 탁 예쁜 모습으로 탁 거듭나는 그런 변신 모티프들이 이 작품 속에 숨어있는 근원 설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여성 독자 플러스 피지배계층의 의식들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여성 독자는 결국에 여주인공의 적극적인 활동.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은 특권 획득과 신분 상승, 왕의 부마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시의 독자층의 의식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이런 것들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소설은 기본적으로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해요. 금방울이 제목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영웅 소설이고요. 그 박시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홍계월전 이런 것들 다 여성 영웅 소설인데 이 소설은 좀 금방울의 활약이 독자적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해룡의 조력자처럼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금성공주랑 결혼한 것이 금방울에게 슬픔이 되지 않아요. 잘됐다 막 이럽니다. 그게 참 여성의 피동적인 내조만을 중시하는 전 근대적 가치관이 발로된 까닭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여성의식의 표현이다. 이런 한계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은 이제 남자와 여자, 해룡과 금방울이 서로 상호 화합과 보완을 통해 영웅성을 발휘한다는 거. 그 중에서도 조금 나눠보자면 해룡은 명목상의 주체고 금방울이 내면적인 본질적인 주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극복이 대부분 금방울의 조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렇죠. 그래서 실제 소설의 제목도 해룡전이 아니고 금방울전이라는 거.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은 이제 앞으로 금방울전 어떤 대목에서 시험이 나오더라도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했습니다.